아내의 가방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해줄 물건이 아니라 내 조용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였다. 심야의 침실에 울려 퍼지는 것은 그 물건의 소리였다. 킹사이즈 침대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듯 핸드백 속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를 뒹굴고 있던 것은 우리 사이에는 결코 존재할 리 없었던 남성용 윤활제였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대신 훨씬 더 잔혹한 방법을 택했다. 이 작은 복수가 그녀와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말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딱 한마디만 하자. 때로는 미래가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 특히 몇 달 동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내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 아니, 전혀. 나는 다정하고 믿음직한 호구 남편을 연기하느라 바빴다. 아내가 이번 주만 벌써 4번째 야근이야라고 말했을 때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그날은 화요일 밤이었다. 화요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다. 나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 가구 매장에서 우리가 함께 골랐던 킹사이즈 침대의 대자로 누워 있었다. 당시 판매원은 이 침대에서 두 분의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라며 낯간지러운 소리를 했었다. 아, 확실히 아내 미나는 추억을 만들고 있었던 모양이다. 물론 나와 함께는 아니었지만 나는 잠에 빠질 듯 말 듯 한 기묘한 상태에 있었다. 의식이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지만 뇌가 이미 이상한 꿈의 예고편을 틀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샤워기 물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늘만 벌써 2번째 샤워다. 미나가 결벽증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는 걸 생각하면 묘한 일이었다. 오해는 하지 마라. 그녀가 지저분하다는 건 아니다. 그저 중요한 약속이라도 없으면 이틀에 한 번 씻는 타입의 여자였을 뿐이다. 그런데 하루에 2번이나 샤워를 하다니. 내 잠재의식은 그 사실을 무언가 이상함이라는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물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화장대 의자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이었다. 마치 폭발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지퍼는 열려 있었고 내용물의 절반이 쏟아져 나와 마치 경기 외곽의 범죄 현장처럼 마루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립글로스, 영수증, 머리끈, 그리고 편의점의 여행용품 코너를 통째로 털어온 듯한 잡동사니들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평소 아내의 핸드백을 뒤지는 남자가 아니다. 그건 부부 생활에 있어 일종의 금기 같은 거니까. 변기 커버를 내리지 않거나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급의 잘못이다. 하지만 널브러진 꼬리형 신경 쓰였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와 한밤중에 스트레스성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며 치워주려 했다. 일이 너무 바쁠 때면 그녀는 가끔 그런 식으로 물건을 어지르곤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인 척하며 생리대와 구강 청결제 등을 주워 담았고 왜 여자들은 다 똑같이 생긴 립 제품을 17개나 들고 다니는 걸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 손이 평범한 아내의 소지품 카테고리에는 속하지 않는 무언가에 닿았다. 작고 만졌을 때 서늘한 느낌. 비싸 보이고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세련된 금속의 촉감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스탠드 조명에 비춰보았다. 길이 10cm 정도의 금색 튜브. 유명 디자인 회사가 만든 듯한 미니멀한 디자인이었다. 표면은 온통 독일어로 덮여 있었다. 은색 금속이 굵고 검은 글씨. 꽤 비싸 보였다. 동네 편의점에서 우유나 감기약을 사며 무심코 집어들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의료용품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혹시 그녀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여성의 건강 문제는 복잡하고 미나는 민망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걸 껄끄러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료용품이라면 왜 이렇게 고급 브랜드인 거며 왜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걸까?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은 틀린 게 없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카메라를 켜고 텍스트를 스캔했다. 밤 11시 30분. 침실에 앉아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을 때 번역 앱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존재였다. 번역 결과가 화면에 뜨자 내 혈액의 온도가 10도는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프리미엄 남성용 로션, 윤활 젤리, 롱래스팅 포뮬러, 남성용 윤활제. 여성용도 커플용도 아닌 남성용. 게다가 새 것도 아니었다. 튜브는 절반 정도 비어 있었고 자주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그것을 손안에서 굴려보았다. 머리로는 눈앞의 물건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내 직감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경고를 비명처럼 질러대고 있었다. 아내는 우리를 위해 이런 걸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젠장. 우리는 평범한 러브젤조차 거의 써본 적이 없었다. 가끔 쓸 때도 약국에서 파는 연고병처럼 생긴 아주 기본적인 제품뿐이었다. 이 물건은 우리 부부의 일주일치 식비보다 비싸 보였고 결코 우리의 침실을 위해 그녀가 사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튜브가 갑자기 다리라도 돋아나 스스로 변명이라도 해줄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처녀 파티 선물로 장난삼아 샀을 수도 있고 친구 물건이 실수로 가방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최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서 과민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내 시선이 그녀의 태블릿으로 향했다. 아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둔 것이었다.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고 그녀가 자랑하던 깔끔하게 정리된 앱 폴더들이 보였다. 모든 폴더에는 즐거운 것, 업무 도구, 쇼핑 같은 귀여운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잠깐만. 쇼핑. 미나가 쇼핑 앱을 쓰는 건 본 적이 없다. 모든 물건은 백화점 명품관이나 고급 브랜드여야 직성이 풀려 나를 세 군데나 돌아다니게 만드는 여자가 갑자기 태블릿에 쇼핑 폴더를 만들었다고? 그건 마치 채식주의자 친구가 몰래 햄버거를 숨겨둔 걸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폴더를 탭했다.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앱이 딱 하나 있었다. 의도적으로 평범하게 디자인된 아이콘을 가진 정체불명의 메신저 앱. 내 엄지손가락은 그 위에서 일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머물렀다. 아마 실제로는 30초 정도였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내가 그저 피해망상증 환자인지 아니면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지를 알게 될 순간 나는 앱을 열었다. 채팅 내역이 로딩되었고 맨 위에는 레오라는 이름의 인물과의 대화가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단순한 실루엣이었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젠장. 목요일이 너무 기다려져. 늘 가던 그 고급 호텔방 예약해뒀어. 그 물건 챙겨와. 은색 그거. 그게 있으면 모든 게 훨씬 좋아지니까. 내 남편은 절대 해주지 못할 걸 해줄게. 나는 위로 스크롤했다. 시야가 흐려지는 가운데 몇 주치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호텔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노골적인 사진들. 그리고 지금 내 손바닥에 있는 바로 그 브랜드의 윤활제에 대한 언급까지. 타임스탬프는 명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사무실에서의 모든 야근, 친구들과의 모든 약속,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라고 했던 모든 밤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샤워기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미나가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최신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녀가 수입산 윤활제 튜브 하나와 가짜 쇼핑 폴더에 숨겨진 비밀 채팅 앱으로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았다는 듯이. 나는 다시 튜브를,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튜브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를 기만하는 아내를 징벌하기 위해 내 뇌는 나 자신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던 치밀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서랍을 열고 지난달 집안 보수 작업을 위해 사두었던 공업용 초강력 순간접착제를 꺼냈다. 만약 미나가 비싼 수입산 윤활제로 장난을 치고 싶다면 아주 좋다.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해줄 작정이었다. 마침내 샤워기 소리가 멈췄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멍청한 금발 미녀에게 지하실로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어지는 그 기분, 알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그 멍청한 미녀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지하실 대신 당신의 결혼 생활에 연쇄 살인마 대신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받게 될 바람난 아내가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나는 주방에 세팅, 다마다이 이름하여 익스트림 홈 메이크오버, 윤활제 에디션이라고나 할까.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맨발이 마루바닥을 찰싹거리며 걷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로맨틱한 의미가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내 인생이 실시간으로 폭발하는 것을 곧 목격하게 될 거라는 예감에 가까웠다. 나는 서둘러 침대로 돌아와 마치 결혼생활 복수의 성배라도 되는 양 그 개조된 사랑의 꿀튜브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손은 이미 안정을 찾은 상태였다. 우스운 일이다. 아내의 비밀 불륜을 발견하면 더 덜덜 떠는 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차분해졌다. 계획이 있다는 것, 비록 그것이 완전히 미친 계획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영혼의 선, 신과도 같은 기묘한 집중력을 가져다 준다.
미나는 마치 샴푸 광고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욕실에서 걸어 나왔다. 내가 2년 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푹신한 하얀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샤워 후 무심코 그 수건을 떨어뜨릴 때마다 내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던 바로 그 수건이었다. 지금은 그저 정숙한 아내 역을 연기하기 위한 무대 의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보. 그녀가 말했다.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여자가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내는 특유의 자기적인 콧소리가 배어 있었다. 그 톤, 다들 알 것이다. 마트에서 세제 산다며 30만 원을 긁고 왔을 때 내는 바로 그 목소리다. 피곤해 보이네. 피곤해 보인다고? 내 결혼 생활 전체가 사기극이었다는 걸 방금 알았는데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헛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어. 네가 레오라는 놈이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소리를 내뱉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총총 걸어갔다. 우리가 아직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은 걸 믿고 있을 때 함께 샀던 우리 집 주방으로. 나는 그녀가 돌아다니며 찬장문을 열고 정수기 물을 받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다음 미래를 계획하며 다정한 아내 행세를 하는 한 여자의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소음이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우유를 한 잔 가득 들고 와서 마치 평화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내게 내밀었다. 이거 마셔.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잠이 잘 올 거야.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다고 했잖아. 그거였다. 아침 일찍 있는 회의. 내가 저녁 식사 때 무심코 내뱉은 말. 그녀는 자신의 그 요망한 작은 뇌수 속에 또 다른 심야의 일탈을 위한 완벽한 기회로 그것을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 헌신적인 배우자란 남편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과외 활동을 위해 몰래 빠져나가는 것만큼 훌륭한 것이 없다는 뜻인가? 나는 잔을 받아들고 어스름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내 수면 스케줄에 대해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그녀가 정말 내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고마워, 여보. 나는 작게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말했다. 맛은 평범했다. 내가 수면제가 섞인 우유 맛을 감별해내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수면 유도제일 수도 있고, 그냥 감기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 내 불면증 따윈 쥐뿔도 신경 쓰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내 수면을 걱정한다는 사실. 그건 지독히도 의심스러웠다. 나는 잔을 반쯤 비우는 척하다가 고마움의 미소를 지으며 침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그 말은 입안에서 재를 씹는 것처럼 껄끄러웠지만 그녀의 얼굴은 진심 어린 애정처럼 보이는 빛으로 반짝였다. 그게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레오라는 교포 자식과 놀아날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나도 사랑해. 그녀가 속삭이며 내가 유치원생 아들이라도 되는 양 내 이마에 키스하려고 상체를 숙였다. 곧 배신당할 남편이 아니라는 듯 그녀는 내 옆에 누웠고 나는 수건 너머로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건 내가 움직일 신호였을 것이다. 그녀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그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증명해 보이는 신호.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내 아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낯선 사람 옆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푹 쉬어. 그녀가 이미 내게 등을 돌린 채 중얼거렸다. 내일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녀는 레오와 하룻밤 내내 칼로리를 불태울 계획을 세우면서 내 에너지 레벨을 걱정하고 있다니. 나는 레오가 그녀가 남편에게 약을 먹인다는 걸 아는지, 그게 그들의 변태적인 게임의 일부인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그저 고맙다고 웅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다음 일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60분이었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내가 완전히 숙면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 깊고 일정한 리듬으로 변하기를 기다렸다. 몇 분마다 나는 작게 코를 골거나 뒤척이며 완전히 약에 취한 남편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그녀는 용의주도했다. 그건 인정해줘야 한다. 그녀는 꼬박 일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움직였다. 아마 자신이 먹인 약이 효과를 발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겠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가자 매트리스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전에도 이런 춤을 춰본 적이 있는 사람의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한쪽 눈만 살짝 떴다. 그녀는 수건 대신 검은색 슬립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다.
평소 우리 결혼기념일 디너를 위해 아껴두는 섹시한 드레스였다. 그녀는 화장대에서 화장을 고치고 특별한 날에나 바를 법한 정성으로 립스틱을 발랐다. 정확히 오전 12시 45분, 우리 집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파트 복도 밖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쿵쾅거려 옆집 벽을 뚫고 들리는 건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는 그녀에게 정확히 20초의 시간을 주었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기엔 충분하지만 완전히 떠나버리기엔 짧은 시간. 그리고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가운을 걸치고 마치 첩보요원처럼 문 쪽으로 다가갔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엘리베이터 근처 저쪽 끝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나는 벽에 기대어 있었고 키 큰 남자가 그녀의 얼굴 양옆을 짚고 마치 그녀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여자인 것처럼 키스를 퍼붓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그는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키가 크고 근육질에 아마 나보다 10살은 어리겠지. 그래, 이 자식이 레오였다. 내 아내가 15년의 결혼 생활을 내던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남자. 그들이 입술을 떼었고 나는 그녀가 무언가 속삭이는 걸 들었다. 그 소리에 남자가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아마 그의 집으로 올라가거나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지.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 놈이 바로 우리 집 위층에 살고 있었다니. 아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당번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헌신적인 배우자와의 다음 로맨틱한 미래를 계획했을 것이다. 나는 403호 옆벽에 바짝 귀를 댔다.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세트장도 짓지 못한 삼류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문은 속이 텅 빈 산티 나는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대화부터 재채기 소리,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들려오는 그런 종류의 문이었다. 당신 방이 바로 그 사람 위층이라니 안 믿겨. 미나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느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주말 여행을 몰래 빠져나가며 내던 바로 그 톤이었다. 그게 더 스릴 있잖아, 안 그래? 레오의 목소리였다. 깊고 자신감 넘치며 묘하게 낯선, 살짝 교포 억양이 섞인 말투. 아마 외국에 살다 온 놈이겠지. 여자들은 항상 그런 놈들에게 약하니까. 다른 나라 여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침대에서 더 끝내줄 거라고 착각하든 말이다. 맞아. 아래층에서 그 남자가 TV 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난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당신 생각만 하고 있었어. 나는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마조히스트처럼 서서 아내가 나를 배신하는 지리적 이점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듣고만 있었다. 내가 부탁한 거 가져왔어? 레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문에 더 가까워져 있었다. 물론이지. 미나가 미소 짓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 그 좋은 놈으로. 그 좋은 놈. 내가 특별히 개조한 독일제 윤활제 튜브. 지금은 우주선도 붙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업용 접착제가 들어있는 그것. 나는 소리내어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 미나가 핸드백을 뒤지는 소리일 것이다. 이어 누군가 튜브 뚜껑을 여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너무 뛰어 그들이 벽 너머로 이 소리를 듣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완벽해. 레오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 그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밤 그녀가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나는 발소리가 문에서 멀어져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었다. 장난스럽고 유혹적이며 그들이 생각하기엔 성공적인 또 다른 불륜의 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듣기 위해 문에 귀를 더 바짝 댔다. 한편으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과 대면하고 싶었다. 그들의 작은 비밀이 탄로났을 때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물을 정성껏 교체한 그 튜브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지켜보고 싶었다. 아파트 안은 몇 분간 조용했다. 아마 본격적인 일에 착수했다는 뜻이겠지. 나는 레오가 싸구려 가구 위에 누워 자기 집 바로 아래 사는 유부녀를 품에 안고 그녀가 직접 준비물까지 챙겨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 풀어. 이거 정말 끝내줄 거야. 유명한 유언이군, 여보. 약 30초 동안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려는 두 사람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약간의 뒤척임, 달뜬 숨소리. 카르마,
업보라는 놈이 참으로 뒤틀린 유머 감각을 가졌다는 걸 방금 막 깨닫게 될 성인 두 명의 평범한 오디오 배경음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뭐야? 레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잠깐만, 뭔가 이상해.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서히 번지는 공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레오가 다시 소리쳤다. 시발, 내 몸에 뭘 바른 거야? 나도 몰라. 미나는 진심으로 당황한 듯했고 상황이 이토록 비참하지만 않았다면 꽤나 웃겼을 것이다. 늘 쓰던 거랑 똑같은 거야. 금색 튜브. 당신이 좋아하던 그 수입 브랜드. 아니, 뭔가 잘못됐어. 네, 우리 안 떨어져. 미치겠네. 붙어버렸다고. 그거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 두 명의 불륜 남녀가 자신들의 열정적인 밤이 의료적 응급 상황으로 돌변했다는 걸 깨닫는 완벽한 소리. 나는 사이코패스처럼 실실 웃으며 문에 뺨을 비비고 그들의 패닉이 극에 달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잡아당기지 마. 미나가 낮게 비명을 질렀다. 더 심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안 당겨? 우리 문자 그대로 본드로 붙어버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거 러브제리지 본드가 아니야. 오, 나의 사랑스럽고 멍청한 아내여. 네가 얼마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이어지는 몇 분은 세계에서 가장 통쾌한 코미디 오디오쇼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주방 싱크대의 물, 욕실의 비누, 심지어 식용유로 추정되는 것까지 아무 소용 없었다. 공업용 초강력 순간접착제는 본래의 목적, 즉 두 표면 사이의 영구적인 결합을 만들어내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하필 그 표면이 내 바람난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이었을 뿐.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레오가 말했다. 고통과 절망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목소리였다.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나도 몰라. 의사든 119든. 아, 미치겠네. 진짜 개쪽팔려. 아직 진짜 쪽팔린 건 시작도 안 했단다, 얘들아.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필사적이고 처절한 시도가 약 40분간 이어진 후 그들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다. 나는 레오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119죠.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좀 붙어버려서요. 나는 그게 내가 자리를 떠야 할 신호라고 판단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 서 있고 싶진 않았다. 그건 관련된 모두에게 너무 뻘쭘한 상황일 테니까.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1단계 완료. 때때로 우주의 섭리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의 코미디를 선사할 만큼 훌륭해서 일종의 우주적 정의가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샤워 가운을 입고 터덜터덜 내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에 가장 위대한 신의 개입이라도 목격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집으로 몰래 들어와 현관문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쇼를 관람하기에 완벽한 명당이었다. 현관문의 외시경 도어 뷰어를 통해 엘리베이터와 복도 대부분이 보였고 이는 내가 이 아파트 역사상 틀림없이 가장 골 때리는 응급 상황을 일렬에서 직관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억눌린 패닉에서 전면적인 위기 상황으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었다. 이제 천장을 통해 레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필사적이 되어갔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먹혀. 소리 지르지 마. 미나가 대꾸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삭임조차 얇은 층간소음을 뚫고 들릴 정도로 컸다. 이웃들이 다 듣겠어. 오, 자기야. 이웃들은 틀림없이 다 듣고 볼 거야. 그리고 10중 8구 스마트폰으로 녹화도 하겠지. 지금은 2024년이라고. 더 이상 프라이버시란 없어. 특히 성인 남녀 2명이 포르노 찍다 말고 본드로 엉겨붙어버린 전이예술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위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고 레오의 집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저희가 응급 상황으로 전화한 사람입니다. 레오의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다. 4층 403호요. 그리고 제발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용히? 글쎄, 바람 피우다 초강력 본드로 붙어버린다 큰 어른 2명을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도서관에서 폭죽 터트리는 것만큼이나 조용하겠지. 약 10분 후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 장비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료진들이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대처하며 어떻게든 프로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쩔쩔매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싸구려 건물 구조를 쉽게 뚫고 내려왔다. 두 분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고였어요. 레오가 다급하게 말했다. 저희가 쓰던 그 제품이랑 뭔가 화학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품이라. 이제는 그렇게 부르나 보지? 내 아내랑 뒹굴 때 쓰던 러브젤이 아니라 그냥 제품. 마치 신상 샴푸를 테스트하다 예기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어떤 제품이셨죠? 구급대원이 물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가까스로 억누른 실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겠지만 이건 틀림없이 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회식 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써먹을 전설의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개인용 윤활제요. 미나가 모기장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입 브랜드인데 전에도 문제없이 썼거든요. 사모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제품 케이스가 남아있다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레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구급대원이 내 작품을 검사할 때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튜브는 겉보기엔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은색 케이스, 수입산 패키징. 사랑의 묘약에서 영구 접착제로 업그레이드된 것은 오직 내용물뿐이었다. 선생님,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건 더 이상 윤활제가 아닙니다. 공업용 본드예요. 누군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그야말로 달콤했다. 나는 그들이 방금 들은 말을 뇌에서 처리하려 했으며 머릿속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들의 불륜용품을 조작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레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튜브는 닫혀 있었어요. 미나 가방에서 직접 꺼낸 거라고요. 글쎄요. 두 분이 오늘 밤 건축 자재로 생체 실험을 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명백히 손을 댔습니다. 문제는 누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아,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 문자 그대로 서로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들러붙은 채로 도대체 누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았는지 머리를 쥐어뜯는 꼴이라니. 나는 아주 약간 그들이 불쌍해질 뻔했다. 아주 약간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을 이었다. 이런 종류의 접착제는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분리하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해요. 그냥 뭐랄까, 용매 같은 걸 써서 녹일 순 없나요? 미나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사모님, 이 물건은 금속과 콘크리트를 붙이려고 만든 겁니다. 비누랑 물로는 안 떨어져요. 영구적인 손상을 피하려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손상. 그 단어는 사형선고처럼 허공에 떠돌았다. 나는 그들이 피부의 영구적 손상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중요 부위의 영구적 손상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이분들 어떻게 밑으로 내리죠? 다른 대원이 크게 물었다. 이 상태로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수 없을 텐데요. 들것에 같이 눕혀서 이송해야겠네요. 모양새가 좀 거시기하겠지만 거시기하다는 건 너무 순화된 표현이었다. 가능한 한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결합된 성인 남녀 2명을 4층에서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우겨 넣는 물류 이동 과정을 상상해보라. 엄청난 공간 지각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분 다 최대한 움직이지 마십시오. 선임 대원이 말했다. 어떤 움직임이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트를 덮고 들것에 눕혀서 응급실로 가겠습니다. 지금요? 레오가 기겁하며 물었다. 복도에 사람들 다 깨어 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사진이라도 찍으면. 선생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우리 우선순위는 두 분의 신체적 안전입니다. 쿵쾅거리는 소리, 장비를 세팅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급구조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는 의료진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마침내 내가 고대하던 순간이 왔다. 레오의 집문이 열리고 위층 복도로 다수의 발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대원들이 그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나는 일생일대의 쇼를 보기 위해 외시경에 눈을 박았다. 이건 넷플릭스보다 그 어떤 리얼리티 쇼보다 크리스마스 아침의 선물보다 짜릿했다. 이것은 싸늘하게 식은 복수를 대중적 수치심으로 예쁘게 포장해 내놓은 정의의 심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도착했고 들것에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외시경을 통해 나는 구급대원들이 하얀 시트로 덮인 커다란 무언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낑낑거리며 밀어넣는 것을 보았다.
시트는 그 기괴한 덩어리를 완전히 가리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나는 매우 기묘한 각도로 튀어나온 두 사람의 다리를 살짝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소란에 이끌려 나온 이웃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302호 최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201호에 사는 대학생 애들은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심지어 1층의 깐깐한 이 할아버지조차 무슨 난리인가 싶어 나와 계셨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건물은 방금 목격한 총극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웃들의 잡담만 남긴 채 고요해졌다. 나는 몇 분 더 기다렸다가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다. 밤중에 웬 소란이네요. 최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쥔 채로 내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세상에서 가장 어리둥절한 이웃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이렌 소리는 들었는데 자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나요? 세상에 사람 2명이 글쎄 딱 붙어버렸다지 뭐예요. 아주머니는 가십거리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들것 하나에 같이 실려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니까요. 붙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이요. 그녀가 공모자라도 된 양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남녀간에 아따가운 짓을 하다가 뭘 잘못 썼나 봐요. 망측해라 진짜. 나는 적절히 충격받은 척 탄성을 내뱉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싱글몰트 위스키를 한 잔 가득 따라 마셨다. 내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했다. 2단계 완료. 사람이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우스꽝스럽게 걷는 걸 본 적 있는가? 화학실험의 부작용처럼 초강력 본드로 불륜 상대와 붙었다가 수술용 메스로 분리된 직후에는 걷는다기보단 거의 어기적거리는 것에 가깝다. 카르마 업보가 모는 트럭에 치인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고통스러운 걸음걸이. 다음날 아침, 나는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아내가 다른 남자의 생식기에 밤새 들러붙어 있지 않았던 평범한 남편처럼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도어락이 띨리릭 열리는 소리가 났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쯤이었으니 그들은 대략 9시간 정도를 병원에 있었던 셈이다. 아마 대한민국 응급의료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9시간이었겠지.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다. 마치 문 너머에 지뢰라도 깔려있는 것처럼 혹은 유리가 깔린 바닥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했다.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미나였다. 그리고 젠장. 그녀는 믹서기에 들어갔다 나온 꼴이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어젯밤에 그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은 나는 9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결박당한 채 의사들에게 왜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하반신이 퓨전되어 있었는지 설명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절규하는 듯한 몰골로 바뀌어 있었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안색은 창백하고 퀭했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은 그녀를 하룻밤 새십 년은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그녀의 걸음걸이였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을 참으려는 듯 어기적거렸다. 다리는 살짝 벌어져 있었고 이는 당분간 의자에 앉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암시했다. 레오를 꼬시기 위해 입었던 그 섹시한 블랙 슬립은 구깃구깃해진 채 병원 소독약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다. 왔어? 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밤새 수고 많았네. 엄청 늦었네. 그녀는 현관에서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받은 고라니처럼 얼어붙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달달 외워뒀을 변명거리를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 애쓰는 게 보였다. 회사에 비상사태가 좀 있었어. 진상 고객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야 했거든. 비상사태. 진상 고객. 틀린 말은 아니다. 확실히 비상사태가 터지긴 했고 위기 대응이 필요하긴 했으니까. 그녀가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위기였지만 진짜 고생했네. 나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표정을 장착하고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근데 걷는 게 왜 그래? 어디 다친 거야? 그녀의 표정은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밤새 엑셀 파일과 씨름했다는 환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왜 자신이 중세시대 고문기구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걷는지 설명해야 했으니까. 회사 계단에서 좀 굴렀어. 허리를 삐끗했나봐. 계단에서 굴렀다. 그래, 초강력 본드 사건 이후 내연남과 메스로 분리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꽤나 창의적인 방법이긴 했다. 디테일은 떨어졌지만 순발력은 칭찬해줄만 했다. 아이고 어떡해. 병원은 가봤어? 진료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 갔다 왔어.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밤에 응급실 갔는데 그냥 염절해.
진통제 좀 받아왔어. 그녀는 지금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안방으로 직행하고 싶어 몸이 달아 있었다. 저 더러운 슬립을 벗어던지고 소독약 냄새와 잘못된 선택의 악취를 씻어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치기 전 현관문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누가 있을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레오가 서 있었다. 급소만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는 헤비급 복서와 12라운드를 뛰고 온 듯한 몰골이었다. 키는 컸다. 그건 인정한다. 185cm는 넘어 보였고 꾸준한 크로스핏과 15년차 유부남의 스트레스성 폭식에 찌들지 않은 신진대사가 만들어낸 탄탄한 잔근육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라면 꽤 훈남 소리를 들었겠지만 지금은 평소 상황이 아니었다. 그의 청바지는 맨 윗단추가 풀려 있었고 골반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다. 마치 그 부위에 옷깃조차 스치는 걸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역시 미나와 똑같이 어기적거리는 걸음걸이였고 형광등 아래서 의사들이 자신의 생식기에 대해 의학 용어로 토론하는 걸 밤새 들은 사람, 특유의 잿빛 안색을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잔뜩 갈라져 있었다. 미나 씨 계신가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깐 얘기 좀 해야 해서. 어젯밤 일. 마치 그게 두 사람에게 덮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도 되는 양. 산업용본들을 윤활제로 착각한 불륜의 자업자득이 아니라는 듯이. 아, 그럼요. 들어오세요. 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길을 비켜주었다. 아내도 방금 회사에서 퇴근했거든요. 밤새 꽤 심각한 비상사태가 있었다고 하던데. 레오의 눈이 커졌고 그가 미나가 사라진 안방 쪽을 힐끔거리는 걸 보았다. 아마 그녀가 어떤 변명을 둘러댔는지 자신은 어느 버전의 장단을 맞춰야 할지 눈치를 보는 중이었을 것이다. 아, 네, 그가 더듬거렸다. 그 회사 비상사태 말이죠. 아시잖아요. 나는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며 말을 이었다. 위기관리, 데미지 컨트롤, 수습 불가능한 짓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노력. 때로는 이런 상황일수록 엄청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대놓고 비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놈은 지금 내 거실에 서서 내 아내와 자신을 떼어놓는데 사용된 화학약품의 여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비상사태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미나가 펑퍼짐한 수면 바지에 박스티로 갈아입고 안방에서 나왔다.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내 몸에 아무것도 닿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시위하는 듯한 차림새였다. 거실에 선 레오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2초 만에 17가지의 각기 다른 감정을 스쳐 지나갔다. 레오 씨,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 좀 하려고. 둘 다 암호로 말하고 있었다. 내게 들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료적 응급 상황에 대해 대화하려 애쓰는 꼴이라니. 마치 유치원생 단어만 써서 은행 강도 모의를 하는 걸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앉으시죠. 내가 친절하게 권했다. 두 분 다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그들이 주고받은 눈빛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다. 앉는다는 행위는 현재 두 사람의 신체 구조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는 응급실 처치가 내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는 뜻이었다. 사실 저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서. 미나가 황급히 말했다. 진통제 때문에 어지러워. 저도 가봐야 합니다. 레오가 맞장구를 쳤다. 그냥 무사한지 확인만 하려고 들른 겁니다. 물론 무사하죠. 나는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손이 닿자 그녀는 흠칫 놀랐지만 피곤한 척 위장했다. 제 아내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인생이 어떤 똥볼을 던져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여자죠. 레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장통에 시달리는 카우보이처럼 뒤뚱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오후에 전화할게요. 그 프로젝트건으로. 미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프로젝트. 그가 떠나자마자 미나는 끙 앓는 소리를 내며 소파에 거의 쓰러지듯 엎어졌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품인 척 얼버무렸다. 나 몸살 기운이 심한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당신 오늘 밤엔 건넌방에서 자는 게 낫겠어. 감기 옮기기 싫으니까. 네가 가진 병이 전염성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아주 잘 알지. 멍청함과 발정난 불륜이 전염병이 아닌 이상. 알았어, 여보. 나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당신은 푹 쉬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할 작정이었다. 3단계 계획을 시작하며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요리라지만
나는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상태로 대중의 조롱이라는 고명까지 얹어 내놓는 걸 선호한다. 게다가 이미 말한테 걷어차인 사람처럼 걷는 바람난 아내의 회복 과정에 약간의 스파이스를 더해주는 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나는 그날 오후 내내 헌신적인 남편의 역할을 수행했다. 황정민도 울고 갈 나무주연상급 연기였다. 베개를 가져다주고 보일러 온도를 조절해주며 20분마다 필요한 건 없는지 물었다. 아내의 미스터리한 업무상 재해를 극진히 간호하는 남자의 정석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과장되게 숨을 들이마셨고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마다 가련하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짜 고통은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아침 드라마만 잔뜩 본 사람이 연기하는 모노드라마 같았다. 나 뭐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오후 4시쯤 그녀가 말했다. 상처 입은 공주님처럼 소파에 누운 채였다. 근데 지금 위가 너무 예민해서. 뭐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거 없을까? 위가 예민하시다. 흥미롭군. 그게 남편도 아닌 놈과 하반신이 합체된 채 9시간 동안 의사들의 취조를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처방받은 독한 진통제의 부작용인지. 물론이지, 여보. 나는 이미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줄게. 특별한 것. 나는 그녀가 그 꼴을 하고 현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이 식단을 계획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소화기관을 향한 정밀 타격. 일명 스파이스 교향곡이 될 것이다. 나는 아주 매운 엽기 떡볶이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배달 음식이 아니었다. 캡사이신 원액, 베트남 쥐똥고추, 그리고 청양고추를 때려 넣은 지옥의 떡볶이였다. 고기가 불타는 후에 양념을 흡수하는 동안 나는 마늘 새우버터구이로 넘어갔다. 나도 마늘을 좋아하지만 이건 다분히 악의적인 마늘 폭탄이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아주 맵게 볶아낸 불낙지볶음까지. 왜 안 되겠는가? 상차림이 끝나고 나는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다. 처십을 넣자마자 눈이 커졌고 씹는 것을 멈췄으며 방금 자신이 내린 인생의 선택을 후회하는 듯한 극도로 조심스러운 삼킴이 이어졌다. 하지만 자기가 먼저 아프다고 유난을 떨었으니 남편이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밀어낼 명분이 없었다. 이거 진짜 맛있네. 그녀가 물컵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동작이 너무 필사적이었다. 근데 좀 많이 맵다? 매워? 스트레스 풀리라고 칼칼하게 했는데.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새우를 집어먹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많은 물과 더 긴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캡사이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았는데도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하지만 결정타는 불낙지볶음이었다. 한 입 먹자마자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몸이 굳어졌다.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마침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초록빛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매운 모양이었다. 물 더 줄까? 나는 이미 컵을 채워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원샷했다. 하지만 데미지는 이미 들어간 후였다. 나는 캡사이신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내려가 이미 어젯밤의 이벤트로 한껏 예민해져 있을 그 부위에 불을 지르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 좀 누울게.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통제랑 밥이 안 맞나 봐. 그럴 수 있지. 나는 세상 걱정 다 짊어진 표정으로 말했다. 들어가서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녀는 지뢰밭을 걷는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어기적거리며 안방으로 기어들어갔다. 나는 빵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스마트폰이 울렸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내 친구 동현이의 문자였다. 야, 너 어젯밤 우리 응급실에 실려온 케이스 들으면 기절한다. 남녀가 떡치다 본드로 붙어가지고 비뇨기과 과장님까지 콜 당했음. 내 살다. 이런 코미디는 처음 봄. 남자놈은 떼어내다가 감염돼서 항생제 맞고 입원했고 여자는 집으로 갔는데 당분간 지옥일 거다. 감염. 레오가 입원했다니. 3단계가 내 예상보다 훨씬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다음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우리 집 구급상자. 소화제 뒤편에는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쓰는 연고가 있었다. 미나가 앞으로 며칠간 달고 살아야 할 물건이었다. 겉보기엔 그저 피부를 진정시키는 순한 약일 뿐이다. 나는 연고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싱크대에 짜버리고 그 빈 튜브에 관절염 파스 대용으로 쓰는 초강력 후끈후끈 캡사이신 크림을 채워 넣었다.
색깔도 질감도 원래 연고와 똑같았다. 하지만 내일 아침 미나가 이 크림을 그녀의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그곳에 바르는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튜브를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3단계 장전 완료. 공포 영화에서 희생자가 자신이 겪는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한 함정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들 알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일혈에서 직관했다. 춥고 시린 겨울밤. 완벽하게 숙성된 위스키를 들이켜는 것보다 더 짜릿했다. 시작은 오전 6시쯤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법한 비명소리였다. 그냥 비명이 아니었다. 원초적이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제발 차라리 나를 죽여줘라고 울부짖는 절규였다. 소리는 안방 욕실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누군가 맨손으로 불을 끄려는 듯 다급하게 물을 틀고 찰싹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1시간 전부터 건넌방 침대에 누워 미나가 자신의 손상된 점막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으며 캡사이신 크림을 바를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대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악, 시발.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욕실에서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아마 자신을 치료해 주어야 할 연고가 오히려 자신을 내부에서부터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튜브를 타일 바닥에 집어던졌을 것이다. 나는 정확히 15초를 기다렸다. 캡사이신 크림이 점막에 충분히 스며들기엔 적당하지만 내가 도와주러 가지 않는다는 걸 의심하기엔 짧은 시간. 그리고 침대에서 튀어올라 놀란 남편 연기를 하며 욕실 문을 두드렸다. 미나, 무슨 일이야? 문은 잠겨 있었다. 똑똑한 여자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테니까. 약이 이상해. 그녀가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불타는 것 같아. 아, 미치겠어. 무슨 약? 병원에서 준 거? 몰라. 아, 안 꺼져. 물소리가 요란한 걸 보아 필사적으로 씻어내려는 모양인데 불행히도 캡사이신은 지용성이라 물로는 절대 씻기지 않는다. 기름에 붙은 불을 호스로 끄려는 격이다. 고통만 더 넓게 퍼질 뿐. 여보, 문 열어봐. 내가 도와줄게. 철컥 하고 문이 열리며 완벽하게 세팅된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미나는 세면대 부여잡고 하반신에 미친 듯이 샤워기를 뿌려대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었고 머리는 흠뻑 젖었으며 짐승처럼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일말의 애정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가슴이 찢어졌을 몰골이었다. 안 멈춰. 그녀가 오열했다. 타는 게 안 멈춰. 저 연고가 미쳤나 봐. 나는 바닥에 나뒹구는 연고 튜브를 집어들었다. 이상하네. 나는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이리저리 살피며 말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아니면 약이 변질됐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발 이불 좀 꺼줘. 캡사이신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따가운 게 아니라는 점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자결감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생살이 뜯겨나가는 응급 분리수술을 겪은 직후에 예민한 점막에 닿았으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어질 만큼의 고통일 것이다. 병원 가자. 나는 그녀에게 수건을 둘러주며 말했다. 이건 알레르기 쇼크일 수도 있어. 응급실 가야 돼. 거긴 안 돼. 그녀가 기겁했다. 다시는 거기 안 가. 어젯밤 일 이후로 얼굴이 팔릴 대로 팔렸으니 당연했다. 어젯밤 업무상 재해로 넘어졌다는 상처에 감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장난칠 때가 아니야. 아직도 우린 그녀가 계단에서 굴렀다는 어설픈 픽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반신에 네이팜탄이 투하된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이다. 안 갈래. 그녀가 버텼지만 고통이 자존심을 이기기 시작했다. 나봐. 나는 헌신적인 남편의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당신 이대로 두면 큰일 나. 이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미나는 조수석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다. 반쯤 눕고 반쯤 웅크린 채 불타오르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기괴한 자세로 비틀렸다.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비명이 터져나왔고 차문 손잡이를 하도 세게 쥐어뜯어 부서질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녀가 헐떡거리며 중얼거렸다. 대체 왜? 네가 그 질문에 답을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네가 겪는 모든 고통은 네가 내린 선택, 네가 한 거짓말, 네가 짓밟은 신뢰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걸. 하지만 그녀의 뇌는 지금 그런 철학적 성찰을 할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구급차로 실려나간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그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그녀가 불륜남과 샴쌍둥이처럼 찰싹 붙어서 이송되었던 바로 그곳. 이 기막힌 아이러니에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아야 했다. 접수처 간호사는 미나를 보자마자 즉시 응급처치실로 밀어넣었다. 단골 손님 프리미엄은 확실히 존재했다. 특히 그 단골 사유가 외간 남자와 하반신 공업용 본드 결합이었을 때는 더더욱. 어젯밤 분리수술을 집도했던 비뇨기과 박 과장님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의 의사 커리어상 가장 골 때리는 시트콤을 찍고 있는 사람 같았다. 사모님. 그가 차트를 보며 헛기침을 했다.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무슨 일로? 미나가 연고, 자결감, 알레르기 어쩌고 하며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했다. 박 과장님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의사 특유의 무표정으로 들었지만 그녀를 진찰할수록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염증은 심각합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제 화학적 결합을 물리적으로 떼어내면서 발생한 조직 손상에 더해 지금은 3도 화상에 준하는 화학적 화상이 발생했어요. 화상. 그 단어는 병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확히 무슨 연고를 바르신 겁니까? 그가 물었다. 이건 캡사이신이나 초강력 산성물질에 노출됐을 때나 보이는 반응인데요. 그냥 늘 쓰던 피부 연고를 발랐는데 미나는 억울함에 눈물만 뚝뚝 흘렸다. 남편이 거기다 지옥의 불닭 소스를 채워 넣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손상 정도와 괴사 위험을 고려할 때 수술적 처치가 불가피합니다. 괴사가 진행되기 전에 손상된 조직을 잘라내야 해요. 조직 괴사, 잘라낸다. 수술이요? 미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어제의 외상과 오늘의 화학적 화상이 겹쳐서 약물 치료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손상된 부위를 넓게 도려내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세요. 어떻게든 낫게만 해주세요. 수술 동의서가 들어왔고 미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로 인해 자신의 몸이 영구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깨달음이 몰려온 것이다. 회복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내가 물었다. 최소 몇 주는 걸릴 겁니다. 박 과장님이 답했다. 그리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어 예전 같은 감각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예전 같은 감각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 메모장에 별표를 쳐서 저장해 두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 마취제와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나도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몇 달 만에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나는 인과응보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버전의 아내가 정말 미치도록 사랑스러웠다.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다. 박 과장님이 지친 얼굴로 나와 말했다. 손상된 조직은 다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범위가 넓었어요. 기능적으로 영구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미 4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바람난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것. 우주가 이 쓰레기 같은 막장 드라마에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해주려 개입한 게 틀림없었다. 나는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두었다. 스위스 시계 장인도 울고 갈 만큼 정교하게 세팅된 미나가 우리 결혼 생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단 1원도 없다고 명시된 서류. 병원비 청구서는 가져가게 해줄 생각이다. 미나의 병실은 1인실 VIP룸이었다. 내 돈으로 특별히 잡은 곳이다. 그녀가 인생 최악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오열할 수 있도록 배려한 남편의 마지막 다정함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깨어 있었다. 베개에 기대 앉은 그녀는 이틀 만에 15년은 늙어 보였다. 영구적이고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여자의 몰골이었다. 왔어?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면회 시간이 10시부터라길래 언제 오나 했어. 길이 좀 막혔어.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몸은 좀 어때? 트럭에 치인 다음 그 트럭이 후진해서 한 번 더 깔고 간 기분이야. 그녀가 쓰게 웃었다. 퇴원해도 집에서 몇 주는 꼼짝없이 쉬어야 한대. 집. 참 낙관적이기도 하지. 그 문제 말인데 나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 내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생존 본능을 자극했는지
그녀의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2초 만에 날카로워졌다. 이게 뭐야? 그녀가 서류 봉투를 폭탄이라도 되는 양 쳐다봤다. 이혼 서류. 나는 피자 배달부처럼 무심하게 서류를 이동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장 찍어. 링거액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한 방울, 두 방울. 뭐?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진통제에 취한 뇌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내뱉는 신음 같았다. 이혼 서류라고. 나는 서류를 쫙 펼쳐 보여주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양육권, 이 집, 차, 예금, 내 투자금 전부 내가 갖는다. 그녀는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하듯 서류를 응시했다. 이해를 못하겠어. 왜? 나 지금 병원에 있잖아. 방금 큰 수술을. 그게 핵심이지.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다리를 꼬았다. 미나, 나 다 알아. 레오놈, 내 불륜, 호텔방 예약 문자. 네가 떡감 좀 올려보겠다고 직구한 그 독일제 윤활제까지 싹 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네가 나한테 수면제 탄 우유 먹이고 몰래 기어나간 것도 알고 태블릿에 숨겨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도 알고 레오 그 교포 새끼가 바로 위층 403호에 산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어젯밤 네 그 화려한 의료적 응급 상황이 계단에서 구른 게 아니라는 것도 알지. 팩트가 하나씩 꽂힐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렸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어떻게?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게 중요해? 내가 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이제 이 서류에 사인하고 네가 싼똥 치운 다음 내 인생에서 꺼져.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다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순 없어. 그녀가 발악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다친 상태인데 어떡해. 아프고 다친 상태? 내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내 등 뒤에서 그 지랄을 떨 때는 판단력도 멀쩡했고 모텔 예약도 잘만 했고 딴 놈한테 젤도 잘만 발라주던데? 왜 이제 와서 책임질 때가 되니까 연약한 피해자 코스프레야? 실수였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레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몸만 섞은 거라고.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마트에서 두부 사 오는 걸 깜빡하는 게 실수고 네가 한 건 수개월에 걸친 치밀하고 고의적인 선택이야. 날 기만하기 위한 선택. 제발. 그녀가 오열했다. 우리가 상담받고 다시 노력하면. 노력? 내 혼자였던 밤들을 돌려놓을 수 있어? 네가 그 새끼 밑에서 뒹굴 동안 내가 겪은 기만을 되돌릴 수 있냐고. 내가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붙였다. 사인해. 이게 끝이야.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여기서 끝내. 그녀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마지막 남은 도끼가 번뜩였다. 우리 아들. 당신이 나한테서 아들은 못 뺏어가. 그래? 한번 볼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다. 너랑 레오가 하반신이 붙은 채로 들것에 실려나가는 영상. 내 채팅 내역 캡처본. 네가 나한테 먹인 수면제 성분 검사지. 이 모든 걸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한번 진흙탕 싸움 가봐.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이혼 서류를 쫙 찢어버렸다. 사인 안 해. 그녀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당신이 내 모든 걸 뺏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럴 줄 알았지. 이건 또 뭐야? 플랜 B. 네가 이 조용하고 관대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린 소송으로 갈 거야. 그럼 이 모든 게 공소장에 기록되겠지. 내 불륜, 수면제, 그리고 본드 사건까지. 다 까발려지길 원해? 그녀는 완전히 장기판의 외통수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행동을 했다.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 것이다.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VIP 병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당신이 이긴 것 같지?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네가 존나 똑똑하고 치밀한 것 같지? 근데 넌 아무것도 몰라. 뭘 모르는데? 레오 하나로 끝날 것 같아? 그놈은 그냥 제일 가깝고 편해서 만난 것뿐이야. 나한테 남자가 걔 하나뿐이었을 거라 생각해? 이 모든 게 어쩌다 일어난 일탈 같아? 그 말은 내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둔기 같았지만 나는 표정을 굳혔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많은 놈들이 있었어. 당신 상상도 못할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거였다. 나의 소박한 1:1 복수극을 스케일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마지막 폭로. 나는 인터넷이 결코 어떤 것을 잊지 않는다는 명언을 떠올렸다. 특히 그 불륜 현장이 HD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아파트 단톡방에 공유된 상태라면 더더욱. 그날 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가 뒤집어졌다. 레오의 신상은 반나절 만에 털렸다.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그의 본명, 인스타그램 헬스장 위치까지 싹 다. 헬스장 사장은 다음날 바로 그를 해고했다. 유부녀 회원과 본드로 붙어서 실려간 트레이너 따위는 동네 장사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미나의 사회적 처형에 비하면 레오는 약과였다. 맘카페, 동네 요가원, 독서 모임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강남 XX 아파트 본드 불륜녀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붙었다. 그녀의 완벽한 척 꾸며놓은 SNS 게시물들은 조롱의 성지가 되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데이트. 라는 글 옆에 구급차에 실려가는 캡처본이 합성되어 돌아다녔다.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를 손절했고 동네 마트 캐셔조차 벌레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녀의 태블릿을 포렌식 수준으로 탈탈 털었을 때 나왔다. 그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텔레그램과 보안 앱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기혼자들을 위한 은밀한 프리미엄 VIP 불륜 멤버십이 존재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주도 면밀한 신원조회, 정기적인 스와핑 파티, 심지어 법인카드를 유용한 스폰서십까지 얽힌 조직적인 범죄였다. 미나는 무려 3년차 우수회원 VIP이었다. 나는 호텔 영수증, 결제 내역, 채팅 로그 등 모든 증거를 프린트해 경찰서의 김 형사에게 찾아갔다. 간통죄가 부활해서가 아니다. 이 조직이 탈세와 성매매 알선, 그리고 법인카드 횡령이라는 명백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지겠는데요? 김 형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일주일 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기획수사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인 하이엔드 불륜 및 성매매 조직망이 일망타진되었고 미나의 실루엣은 저녁 8시 뉴스의 조직의 핵심 VIP 멤버로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동네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앞둔 범죄자가 되어 집안에 감금되다시피 틀어박혔다. 3주 후 잠적했던 레오가 돌아오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평화를 즐기고 있었는데 현관 밖에서 악쓰는 소리가 들렸다. 외시경으로 보니 레오가 노숙자 같은 몰골로 문을 걷어차고 있었다. 헬스장에서 잘리고 위약금까지 물어내느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꼴이었다. 야, 이 씨발년아, 내 돈 8천만 원 내놔. 그가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병원비, 위약금, 변호사비, 다 너 때문이잖아. 나 때문이라고? 문을 열고 나온 미나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내가 그 미친 본드 가져오라고 시켰어?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사이 302호 최 아주머니가 이미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다. 레오는 이성을 잃고 미나를 밀치며 집 안으로 쳐들어왔고 안에서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정확히 5분을 기다린 뒤 김 형사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예전 그 주소입니다. 무단침입 및 가정폭력. 순찰차 2대 정도는 오셔야 할 것 같네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레오는 얼굴에 화분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미나는 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경찰이 레오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는 자기는 돈만 받으러 왔다며 경찰을 밀쳤다.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었다. 미나 역시 이성을 잃고 경찰에게 달려들다 같이 수갑을 찼다. 이미 경제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라는 멋진 타이틀이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쪽 부모가 전국적인 횡령 및 성매매 조직 연루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가정법원 판사가 누구에게 양육권과 재산을 줄지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완벽한 단독 양육권과 전 재산,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챙겨 법원을 걸어 나왔다. 아들은 내 여동생 집에서 지내며 엄마의 추악한 진실을 전혀 모른 채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에서 20년산 싱글몰트 위스키를 따랐다. 김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미나 징역 1년 6개월, 레오 징역 2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문자를 지우고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산산조각 난 거울과 같다. 아무리 교묘하게 이어 붙이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금이 남는다. 복수는 한순간의 짜릿함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지켜야 했던 것은 그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거나 자신의 평온을 되찾는 일이 아니었을까. 싸늘하게 식었던 침대는 이제 내게 완벽한 휴식처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와 아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믿는 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희망인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신뢰를 부디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